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북경 나비가 펄럭이면 뉴욕에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다. 아마 이 이야기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나비 효과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나비 효과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상학, 과학보다는요, 이 나비 효과 요즘은 경제학에서 더 많이 쓰이잖아요. 경제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론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죠. 아마 경글지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제목이 진짜 섹시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표지가 예쁘게 바뀐 새 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마침 표지가 보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갑자기 보라색이 좋아진 저는 이 책을 사고야 말았습니다. 사셨군요. 예,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요번에 다시 표지를 바꿨군요. 아무튼요, 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는 것과 스타벅스 주식은 무슨 관계일까? 이거 안 읽으신 분들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책 내용을 제가 좀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다른 내용들도 많지만 제목에 관련된 내용만 좀 요약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브라질에 비가 오면 커피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원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 스타벅스, 이 원두를 사오는 스타벅스의 마진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스타벅스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하나의 날개짓이 이런 식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꼭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나비 효과에서 파생된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경제의 흐름,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 이거를 읽기 위해서는 우리 알파고를 한 차례 꺾은 바 있는 아마 인류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이세돌 구단, 이 이세돌 구단처럼 한 수 앞이 아니라 보통 이세돌 구단은 7수, 8수 앞을 내다본다면서요. 이런 해안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세돌 구단이 하는 거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쫓아가긴 힘들겠죠.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단편적인 팩트 쫓아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한 수가 아니라 7수, 8수 앞을 내다볼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 파장을 파악한다는 거, 이거 너무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벅차다. 나는 포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세돌 구단도 이렇게 너무 머리가 아플 때 알까기를 할까요? 전 그게 궁금하네요. 예전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인가 거기 나와서 알까기를 자기도 심심할 때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요.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급변한 시기에는 이세돌 구단처럼 이 7수, 8수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3수, 4수, 5수 정도는 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인류사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 발생한 작은 뉴스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장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언론들이요,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따라 전하는 단편적인 뉴스에 속아서 오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 예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 국제유가가 흔들린다는 뉴스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한때 미국 꼬봉으로 불렸던 사우디가 이제 니네랑 안 놀아. 바이든이 왔는데도 악수도 안 했잖아요. 빈살만이, 미스터 에브리싱이. 그런데 사우디가 한 발 더 나갔어요. 이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산유국 모임 오펙 플러스에서 기습적으로 감산 계획을 발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감산 규모 얼마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무려 하루에 116만 배럴. 그런데 오펙 회원국들은요, 이미 지난해부터 석유 생산을 줄여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고 있는 러시아도 감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 가격을 지탱해야 자기들이 전쟁할 수 있는 그 비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도 단독으로 감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합치게 되면 업계에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루 336만 배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아니 그러면 336만 배럴이면 어느 정도냐? 이게요. 전 세계 수요량의 무려 3.7%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써야 될 100중 한 4 정도가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이 국제유가 그래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국제유가 그래프가 V자가 돼버렸어. 뭔 얘기냐면요. 지난달 17일, 그러니까 3월 17일 국제유가,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유가요. 66.74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겨우 20여일 만에 20% 넘게 급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66.74달러까지 떨어졌던 그 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는 90달러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스물스물 내려오다가 올 들어서 많이 유가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20일 만에 다시 급등. 그러니까 그래프가 V자가 돼버렸어, 완전히.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칫 이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00달러까지도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많은 사람들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하는 기사에 또 한 수를 더 내다본 기사는 요 얘기까지 붙입니다. 당연히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파장이 어디로 미치겠습니까? 물가도 뛰겠죠. 맞습니다. 물가가 뛸 수 있다라고 전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물가가 유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체적으로 봤을 때 30%가 넘거든요. 근데 이 유가가 뛰면 당연히 물가는 뛸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거 우리가 얼마 전에 똑똑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국제유가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모든 물가가 한꺼번에 다 뛰어버렸잖아요. 근데 비슷한 일이 이번에 또 반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리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또 이 주수합이 아니라 세수합을 내다보는 언론들은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해 다시 복귀해 보면 알 수가 있다.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고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물가가 요동치자 전 세계가 긴축하지 않았느냐? 바로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 연준 2022년 3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게 2월이었잖아요. 바로 그 다음 달에 0.25%포인트를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9차례 금리 결정할 때마다 금리를 죄다 올렸죠. 특히 5월과 12월에는 빅 스텝, 그리고 6월, 7월, 9월에는 무려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 만에 기준금리가 4.5%포인트나 올라가 버렸어요. 진짜 이거는 엄청난 속도였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리고 언론들은 이제 멈출 때가 됐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왜냐하면 물가 잡으려다 경제 잡는다. 금리 인상 멈추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라고 목소리를 높여왔거든요. 그런데 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우디가 갑자기 미국의 뒤통수를 세게 때려버렸어요. 감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감산 조치로 금리 인상을 멈추라는 목소리,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이러려고 빈살만이 감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뒤통수를 진짜 세게 친 거라니까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번 달에는 연준이 쉬는 달이에요. 기준금리 결정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냐? 다음번 연준은 5월 2일. 요때까지 아마 미국 측에서 사우디와 어떤 협상을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 사이에 파월 의장과 연준 의원들의 잠 못 드는 밤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그들이 잠을 자든 못 자든 우리가 더 급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 PD 얘기처럼 뭐 미국은 미국 사정이고 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게 우리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창용 하는 총재와 금통위 위원들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11일 날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11일 기준금리 대부분의 언론들은 동결할 것이다 라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 기존에는 더 목소리가 컸어요. 왜냐? 4일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많이 떨어졌거든요. 5%를 넘었다가 이제 한국은행 예상치에 부합하는 4.2%. 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물론 이 한 해 목표인 2%보다는 높긴 하지만 그래도 5%, 6%, 7%뭐 이랬던 것보다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됐다 라고 쾌재를 시장에선 불렀거든요. 그래서 동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매우 커졌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사우디가 미국에 뒤통수를 치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다시 이거에 대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주장도 솔솔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는 언론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경제 뉴스라든지 이런 거 꼼꼼히 살피시는 분들은 요 얘기까지 아마 나도 다 들었는데 나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 경불진에서는 요것보다 한두 수를 더 내다보고 싶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걸 내다볼 것이냐? 기준금리 동결과 상관없이요.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 얼마 전 정부가요. 전기요금 인상을 미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전기요금 인상 미룬 거랑 금융시장의 나비 효과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 미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요. 경불지는요.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울 때 전기요금 인상 정말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 힘들게 하잖아요. 어떻게든 올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요. 다만 무작정 올리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뭔가 대책을 내놓고 올리지 않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 대책이란 게 뭐냐? 지난해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내는 동안 SK, GS, 포스코 아마 경불진에서도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민간 발전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요. 지난해 3분기까지 벌어들인 돈, 이 수익만 따져도 2조 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재세 등을 도입해서 이 전기요금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시민단체나 또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 정부는요. 전기요금 인상만 밀어놨습니다. 아마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닐까라는 유추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내년 총선인데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전기요금까지 올린다? 이거 총선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전 적자가 쌓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 몰라 이거 귀찮은 거 뒤로 밀어놓고 일단 인상 보류 이렇게 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있어요. 정부가 요금 인상 미룬 것이 큰 파장을 낳을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파장일까? 김친태발 레고랜드 사태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는데 아마 기억 다 하실 거예요.
이 김진태 강원지사가 뜬금없이 레고랜드 관련 지급 보증, 아이, 우린 못해줘. 이 전 지사가 한 거, 난 다 싫어. 이랬잖아요. 이러면서 우리나라 국제지방채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지방채 안 사겠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신용도가 높은 한전채, 요것만 사겠다. 한전채가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라는 말이 국제시장에서 나돌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채권금리가 급등을 해버렸죠.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32조 6천억 원, 그리고 올 상반기만 해도 10조 원의 적자를 냈대요. 한전이 말이죠. 근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뭐 민간 발전사로부터 횡재세도 걷지 않고 그냥 밀어놨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전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 물론 우리한테 전기 요금 받아가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로 부족하잖아요. 적자가 났으니. 그러면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거. 근데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은행 금리가 채권 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채권 발행하는 게 더 한전에서는 선호할 텐데, 그래서 이번에도 한전채를 발행해서 이 적자를 메꾸지 않을까. 올 들어서만 10조 적자인데 이거 어떻게든 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채권 발행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전법이 있어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거 법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근데 지난해 말 한전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과 적립금을 더한 규모의 기존엔 2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어이구, 2.5배를 더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5배까지 발행해도 된다. 라고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으로 한도를요, 아이고, 5배 가지고 되겠어요. 6배!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이 법에 명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어허. 기가 막히죠? 따라서 현재 70조 원이 넘는 한전채, 지금 누적으로 발행된 것만 70조 원이 넘는데 더 발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발행이 가능할까? 지금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20조 가까이는 더 발행할걸?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올해만 따져서도요, 매달 3조 원씩 18조 원 이상은 더 발행할 것이다. 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전채는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채권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애들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안전한 채권들 쳐다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요. 이 한전채가 매달 3조 원씩 쏟아진다. 이게 벌써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채 살려는 사람들이 다른 회사채를 사겠습니까? 한전채 나오면 사야지. 다들 이렇게 마음을 바꿀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는 한전채를 놔두고 다른 회사채를 투자할 바보 거의 없겠죠. 따라서 벌써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가 났었을 때도 한전채가 시중자금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돌았었는데요. 이게 또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이 한전채가 시중자금의 블랙홀이다. 그렇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다른 회사, 이 회사채 발행하려는 그 회사는 물론이거니와 은행들도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지 자기들 은행채가 팔릴 거 아니에요. 네. 지난해 보세요. 이 김진태 사태가 났었을 때 정기예금 금리 5%를 넘기도 했었잖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난해는요, 이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가 커질까봐 정부가요, 50조 원을 긴급히 투자했잖아요. 근데 50조 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지만, 아무튼 정부 발표로는 50조 원이었거든요.
아무튼 그걸로 긴급히 막았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한두 달 사이에 좀 안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 금리도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문제는요. 요번에 또 한전채가 이렇게 풀기 시작했었을 때 정부가 50조 원을 또 투입할 여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느니 기준금리를 올리건 말건 시중금리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황이 여기서 끝날까요? 하나 더 내다봐야죠. 정부와 언론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띄우려고 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여기에 큰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가뜩이나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 거래가 더 줄겠죠. 그러니까요. 그나마 시중금리가 3%대로 떨어지자 이 거래량,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 월 2천 건으로 회복이 됐다. 뭐 언론들이 난리 쳤잖아요. 근데 월 2천 건조차도 예년의 평균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지만 아무튼 전년보다 늘어나지 않았느냐라고 난리를 쳤는데 또다시 이게 급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꽃고문 시간에도 언급했던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한다. 이 공포가 부동산 시장에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거예요. 결국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부동산 연착륙. 이 자신들이 저지른 전기요금 인상 보류 때문에 더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총선을 의식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이 여당의 결정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시중금리를 끌어올리고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파장이 이렇게 번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현 정부가 이런 나비 효과까지 감안해서 이런 정책을 내놨다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바퀴도 얘기했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에이, 머리 아파. 누가 그런 것까지 계산해. 나중으로 그냥 다 미루라고 해. 총선 뒤로 다 미뤄.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알까기 하겠죠. 아, 알까기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요, 경제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나비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사우디의 감산 결정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고 물가를 자극해서 미국 금리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이 국제 유가 요동을 이 당구의 3쿠션처럼 받아가지고요. 한전채를 자극하고 시중금리를 끌어올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 이거 진짜 무슨 물리법칙도 아니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선 내다보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내다보지 않고 그냥 정책 자기 생각나는 대로 내놓는 현 정부 때문에 이 우리 서민들, 개미들의 머리만 더 골치 아프게 되는 것 같아요. 밥 한 공기 다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한 수도 제대로 못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